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렇게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들은 이렇게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데 여기서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잭슨홀 미팅이 열리기 전까지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며 어제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을 했다고 해도 미국의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렇게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이 되면서 한국 증시는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반대로 미국 증시를 따라가면서 한국 증시도 월요일 날 큰 반등이 나올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장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플러스 0.65%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상승으로 출발했고 이렇게 단 한 번의 하락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장 막판까지 이렇게 상승세가 지속이 되었고 이건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스닥도 어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죠. 장 초반부터 나스닥의 상승세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플러스 0.20% 상승으로 출발했으며 장중에 단 한 번의 하락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 막판까지 고가를 유지하며 마무리가 되었어요. 어제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한 이유는 뚜렷하게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번 주 금요일이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이렇게 어제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제는 미국에서도 경제지표가 따로 발표된 것도 없었으며 로버트 카플란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통화정책 견해를 약간 조정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FOMC 회의라던가 잭슨홀 미팅에 영향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저분은 이번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과 FOMC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권한도 없기 때문에 저런 발언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달러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은 1183원이었으나 지금은 소폭 하락하면서 1175원이 되었습니다. 반면 어제 국제유가는 아주 크게 하락이 나왔어요. 어제 WTI 국제유가는 마이너스 2.58%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50불대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O일을 비롯한 한국의 유가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죠. SO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마이너스 0.9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송유관 관련주인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5.82%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특히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각합니다. 한 달 반 만에 주가가 무려 반토막이 났어요.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호가창이 텅텅 비어있고 주식 유통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가가 잘 오릅니다. 반대로 이렇게 호가창이 얇을 경우에는 주가가 금방 내리기도 하죠. 자, 참고로 얼마 전 상한가를 갔었던 삼성중공업 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은 주식 유통수가 거의 없고 30분 단일가 매매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매도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HN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서 5%에서 10% 가까이 급락으로 출발합니다. 어제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6%로 시작이 되었는데 자, 여기 체결 내역을 잘 보세요. 체결 내역을 잘 보시면은 호가 공백이 너무 심한 걸 알 수가 있죠. 마이너스 6,000원에서 마이너스 7,100원. 호가가 9단계가 생략이 돼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호가가 너무 공백이 커서 장 시작한 지 30초도 안 됐는데 벌써 10,000원이 빠졌습니다. 벌써 마이너스 10% 이상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주식 카페의 고수들 매매 일지를 보셔도 이런 종목의 매매 내역이 전혀 없어요. 자, 삼성중공업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코다리 19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작전을 쳐가지고 91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25만원입니다. 반토막도 아니에요. 바나나처럼 반에 반토막이 됐죠. 그런데 당시에는 삼성중공업 우선주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고 팔고가 자유로웠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도 나도 삼성중공업 우선주를 샀다가 상한가에 직행하는 걸 보고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그 당시에는 사고 팔고가 너무 쉬웠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거래량이 몇입니까? 744, 700, 300, 200 하루에 거래량이 천도복숭아처럼 천도 안 나오죠. 그래서 상승장 때 저런 종목으로 수익 많이 보셨던 분들은 하락장에 그거 그대로 다 뱉어냅니다. 고수들의 매매일지에는 왜 저렇게 100% 200% 오른 종목들이 없는지 다들 아셔야 되는데 누가 저 종목을 얼마를 벌었더라 막 인증하고 자랑하면은 너도 나도 다 들어가게 되죠. 자, 흥구석유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호가창이 그냥 텅텅 비어있고 동시호가인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받아주는 물량이 없습니다. 유가 관련주 흥구석유도 어제 마이너스 3.68%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특히 흥구석유는 8월 13일부터서 이렇게 주가가 급락이 나왔는데 전날은 흥구석유에서 실적 발표를 했었죠. 흥구석유는 2분기 영업손실이 마이너스 6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이 늘었지만 적자 지속입니다. 상승장 때는 저렇게 적자 지속이어도 매출이 늘어났으면 쿠팡처럼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흥구석유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자, 흥구석유 역시 마찬가지죠.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벌써 반토막이 났습니다. 3,000원짜리 주식이 11,000원까지 올랐어. 수익률이 100%가 넘고 아이고 부럽다. 저거 샀으면 부자 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던 게 바로 엊그저께인데 이런 애들은 한두 달 만에 주가가 반토막 나는 거는 1도 아니고 2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무서워요. 그런데 상승장에서 아무리 저런 걸 조심하고 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해도 다 빨려 들어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런 걸로 다 수익 내는데 나는 저런 걸로 수익을 못 내면은 소외감도 느끼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거는 여러분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움직임이 거의 없고 프로그램으로 장난치는 이런 코인들이 정말 많은데 이걸 전문 용어로 씹스캠이라고 하죠.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 갑자기 막 30%, 40%, 50%빵 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데 이런 코인에 들어가서 물리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우선주뿐만이 아니라 스펙주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삼성 스펙 4호 같은 경우에는 2,000원짜리가 계속 상한가를 가서 12,000원까지 갔던 화제의 주식입니다. 이게 불과 한 달 반 전인데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5,000원입니다. 반토막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자, 지금 호가창을 보셔도 여기에 지금 공백이 있고 이거는 지금 동시호가라서 밑에서 이만큼 살려는 물량이 있는 거지 장중에는 거의 매수하려는 물량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호가 공백도 너무 심해요. 사람들이 저런 스펙주라던가 혹은 우선주, 품절주를 매수하게 되는 계기는 다름이 아니라 주식 커뮤니티 혹은 유튜브 등 여러 매체에서 저런 주식으로 수익 난 걸 딱 봐요. 근데 그 금액이 절대 적은 게 아니야. 한 1,000만 원을 넣었는데 저게 막 1억이 돼 있어. 그러면은 와 저거 나도 샀으면 저걸로 수익을 얼마나 봤을까 막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게 머릿속에 박혀있고 본인이 큰 손실을 나중에 보게 되면은 저런 주식에 눈이 쏠리게 되면서 저런 주식에다가 전 재산을 다 갖다 박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이 나고 있는데도 본인이 방금 손절해서 날린 금액까지는 복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다가 결국 물려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본전만 와도 탈출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 중요한 건 저런 상황에서 본전이 아니라 주가를 반토막을 내버리고 반에 반토막까지 내버리면서 정말 지옥으로 보내버리죠. 소액으로 재미로 해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소액으로 해서 큰 수익이 나버리면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다? 저런 주식에 100만 원을 넣지 말고 1,000만 원을 넣었으면은 도대체 얼마나 큰 수익을 얻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유주를 들어가도 이렇게 대형주인 SOE를 들어갔을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21.5%가 빠졌습니다. 물론 자기 본전에 오려면은 27%가 올라야 되지만 얘는 지금 하락폭이 거의 5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거의 주식이 100%가 올라와야지 자기 본전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소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다시 사는 일이 있더라도 손절을 쳐야지. 이거 지금 하루에 막 10%씩 빠지는 종목이 스크롤 내려도 계속 나오잖아요. 전부 다 주식이 소형주라서 이래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나스닥은 1%대 반등이 나왔는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가장 밀접한 주식이죠. 미국의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제 마이너스 0.0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참 신기하게도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내렸는데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한 이유는 다름 아닌 미국의 그래픽카드 제조업체 엔비디아가 5%대 상승이 나왔어요. 자, 엔비디아가 저렇게 5%대 상승이 나온 건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때문입니다. 2분기 매출이 65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한화 7조 6천억 원. 정말 대단하죠. 시장 예상치가 63억 달러였는데 65억 달러가 나왔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고 CPU 제작업체죠. AMD 역시 플러스 0.9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엔비디아 역시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9%가 증가한 38억 달러였고 시장 예상치가 37억 달러였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AMD의 라이벌 인텔은 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무려 마이너스 0.8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반면 미국의 언택트 관련주들은 어제 모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어요. 빌 게이츠 아저씨, 요즘 이혼 소송 중이죠. 빌 게이츠 아저씨가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러스 2.5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원더우먼의 고향 아마존 역시 플러스 0.3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씨가 가장 많이 쓰는 SNS죠. 트위터 역시 플러스 0.7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한국의 언택트 관련주 카카오와 네이버는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네이버의 주가를 보시면은 별로 그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7월 26일 날 52주 신고가를 찍은 다음에 하락률이 고작 7%밖에 되지 않아요. 반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6월 25일 날 이렇게 신고가를 달성한 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약 17%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6월 24일 날 최고점을 찍었을 때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좀 더 조정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상승이 무슨 한 달 만에 막 10%도 아닌 20%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카카오는 좀 더 횡보하면서 조정을 줘야 된다고 봐요. 물론 월요일 날 잠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추세를 돌리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봐요. 물론 한국 증시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또 빠진다라면은 지수가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월요일 날은 지난번처럼 이렇게 잠깐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하루 이틀 정도는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꼬시고 유혹을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여기에서도 금융투자가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3100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그 다음날 다 팔고 빼버렸죠. 이번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3000선이 깨지기 전에 반등이 나와버리면은 외국인 기관이 지금 사나보구나, 지금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마음 급하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이틀 정도 빼버리면은 또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 물리는 거죠. 솔직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루도 반등이 안 나오고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기술적인 반등 한 번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제가 주말이라서 배드민턴을 치러 운동을 갔는데 와, 정말 재밌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배드민턴을 치러 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야, 지금 주식 뭐 사야 돼? 뭐 사야 돼? 뭐 사야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신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고 이미 포트가 꽉 찼어. 그리고 물려가지고 도대체 언제 물을 타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삼성전자를 들고 있으신 분들이 근심과 걱정이 정말 많으시더군요. 그래도 아직까지 파이팅이 넘치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재용 씨가 가석방이 될 때 이재용 씨가 가석방 되면 분명히 삼성전자의 주가는 날아갈 것이다. 지금 물을 타야 된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상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해줬습니다. 지금 물 타면은 골로 갈 수 있다.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씨가 사면 되면은 삼성전자는 오히려 내릴 것이다. 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지금 삼성전자 공매도가 어디서 가장 많이 쳐져 있냐? 79,000원대의 공매도가 제일로 많다. 그리고 이번에는 74,000원대 공매도를 가장 많이 쳤는데 이건 이재용 씨가 석방됐을 때 날이고, 이재용 씨가 석방되기 전에 잠깐 찌라시가 뜨면서 이렇게 83,000원을 갔을 때도 이거는 꼬시기니까 진짜 형님들 여기서 물 타면은 죽어요. 형님들 평단이 지금 9만원대잖아요. 9만원대. 형님들 물 탄다고 해도 평단가 별로 그렇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그 당시에 열사처럼 얘기해서 다행히 이분들이 물을 안 탔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니 갑자기 이 형님들이 삼성전자가 9월달에 급등을 한대요. 이분들이 삼성전자가 9월달에 오를 거라고 이야기한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일단은 8월달에 테이퍼링 이슈가 다 끝나고 9월달부터 삼성전자가 오르기 시작할 거고, 외국인이 많이 팔았으니까 다시 많이 살 거래요.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 삼성전자 최근에 막 5조 원 매도 10조 원 매도 나왔는데 이는 삼성전자의 지분 0.6%밖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자, 삼성전자를 최근에 진짜 외국인이 많이 판 것 같죠. 하지만 보유율 줄어드는 걸 보세요. 1%밖에 줄어들지 않았어. 그리고 이 형님들이 이 기사를 저에게 보여주더군요. 삼성전자 줍줍의 기회가 왔다. 지금 물을 타야 된다. 9월 중순부터 삼성전자 상승장이 온다. 아니, 저 기사를 저한테 보여주는데 테이퍼링 이슈가 끝나고 또 외국인이 많이 던졌으니까 외국인이 다시 살 것이다. 9월부터 증시가 좋아질 것이다. 특히 중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9월 중순이 추석인데 어떻게 증시가 좋을 수가 있어요. 예로부터 우리나라 추석 전에는 증시가 거의 떡나가거나 떡락 내지 횡보하는 경향도 많고, 추석 전이 옵션 만기일주라서 더욱더 변동성이 심하단 말이에요. 아니,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추석 전에 개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가 횡보 내지 하락이 나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추석에 시골 가서 부모님 떡값도 드리고, 또 만약에 FOMC 회의에서 결과가 잘못 나오면은 금리 인상이라던가 테이퍼링 이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명절 전에 주식을 팔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추석 전에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은 계속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5일째 하락에 들어갔다, 이런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 옵션 만기일주 전이고 거기다가 추석까지 앞에 있으니까 9월달은 횡보와 하락 그리고 관망세가 치지 상승세가 나오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또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더군요. 9만원에 물려서 그런진 몰라도 연말에 삼성전자 10만원을 간다,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계 레포트를 보시면은 디램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89,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저렇게 매도 레포트가 나온 다음에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이렇게 10만원까지 내려가고 말았죠.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50% 이상 상승이 나와야지 본인 본전에 갈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가봤자 여기고, 상한가를 간 다음에 또 한번 20% 이상 올라와야지 본인 본전입니다. 자,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올 초부터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31조를 샀어요. 31조.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에 쌓여있는 공매도가 몇 조 원입니까? 수조 원대 공매도가 쳐져 있죠. 그러면은 주식을 더 팔아서 빼버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못 버티고 손절하고 혹은 반대매매 나가가지고 그냥 꽁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누구 좋으라고 연말까지 삼성전자를 10만 전자를 만들어줍니까? 다시 올리려면은 수조 원대의 돈을 들여서 외국인 기관이 사줘야 되는데, 다시 삼성전자를 9만 원대만 올리려고 해도 10조 원 이상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공매도를 8만 원 밑에서 이렇게 수조 원대 쳤는데 이거를 뭐 쇼커버링 할 것도 아니고 얘네가 미쳤다고 여기서 더 빼려고 지금 이만큼 공매도를 쳐놨지, 9만 원 10만 원 올리려고 이렇게 지금 공매도를 쳤을까요? 그리고 추석과 대체 공휴일까지 빼버리면은 연말까지 여러분 거래일수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무슨 연말에 10만 전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5월 4일날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53,900원에 액면 분할을 했고, 그 뒤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시면은 액면 분할한 다음에 3만원까지 삼성전자를 뺐었고, 그 뒤로 2년 동안 삼성전자를 조정을 줬어요. 2년. 근데 지금 고작 삼성전자를 8개월 조정 주고 상승을 시킬까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는 더 했습니다. 2011년도부터서 2017년도 막 7년 동안은 계속 횡보했어요. 100만원짜리 주식이라서 한 주에 막 100만원 갔다가 150만원 갔다가 100만원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것 같죠. 근데 오른 만큼 다시 빼버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을 때 안 판 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해요. 아, 내가 왜 여기서 안 팔았지? 하고 여기까지 내려가 봐. 그러면 마이너스 찍었네. 다음에 여기 오면 팔아야지 하고 팝니다. 자,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 줄 알아?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또 추격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주식 발행수도 적었고 한 주에 100만 원이 넘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거의 들고 있지도 않았어요. 10%도 안 됩니다, 지분율이. 자, 그리고 주가를 저렇게 쫙 올리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봐요. 150만 원까지 갔던 삼성전자가 다시 100만 원대 봐. 사람 미쳐버립니다. 자기는 추격 매수하다가 150만 원대에 물려있고. 이 횡보를 여러분들이 버틸 수가 없어요. 수익을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다시 줬다가 뺐다가 이게 수년 동안 반복이 됐어요. 수년 동안. 야, 이렇게 거의 10년 가까이 횡보를 한번 줘버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못 버텨요. 그리고 여러분 슈카월드라던가 뭐 경제전문 TV에서 말하잖아요. 삼성전자의 주주 중 42%가 30대 이하. 그 뜻은 결혼 자금이라던가 학자금 이렇게 투자 기간이 정해져 있는 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30 투자자들은 대부분 돈을 다 빌려서 했잖아요. 카카오 비상대출의 80% 이상이 2030입니다. 전부 다 돈을 빌렸어. 그 돈을 암호화폐와 주식에다 갖다 박았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흔들고 횡보만 시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못 버티는 걸 뻔히 아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누구 좋으라고 주가를 그냥 빵빵 띄우면서 10만 전자를 지금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분 대출 제한을 걸어버렸잖아요. 이제는 본인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하지 못하게 막았고 저는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가지고 농협에서 주담대를 중지시켰다고 했길래 주식담보대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주식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막았네요. 야, 이걸 막을 수가 있나? 야, 그러면은 진짜 이거 뭐 돈을 어디 이제 더 이상 끌어올 데도 없잖아요. 아무튼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삼성전자는 연말까지 10만원 돌파는 절대적으로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금요일날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등한 종목이 있었는데 자, 시가총액 24위 SK가 SK머티리얼즈하고 합병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현재 SK의 지배구조인데 첨단 소재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번에 SK와 SK머티리얼즈가 합병을 결정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짜리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4%나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40만원짜리 주식이거든요. 이 주식은 과연 시간의 단일가에서 몇 프로나 상승을 했을까요? 하나, 둘, 셋, 뿅! 하나도 상승 안 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0.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이렇게 주가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SK머티리얼즈가 SK 합병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닙니다. 이게 뭐 다음이랑 카카오 인수합병 뭐 그게 아니라 그냥 같은 계열사의 지주사가 합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호재도 아니고 과연 SK머티리얼즈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받아서 합병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도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런 뉴스로 인해서 약간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죠. SK머티리얼즈의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계속 SK머티리얼즈의 주식을 사고 있었는데 과연 저 뉴스가 나오면은 월요일날 얘네들이 매도를 할 것인가 혹은 다시 매수를 할 것인가 일단 수급을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최근에 차화정 화학주, 자동차주, 정유주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드디어 기아차가 8만원대가 깨지고 7만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지금 20만원대가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자, 기아차는 지난번에 애플과 합작해서 애플카를 제작한다라는 뉴스 때문에 10만 2천원까지 상승을 했으나 루머로 밝혀지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7만원대로 내려왔었죠. 하지만 그 뒤로 기아에서 만든 전기차가 공개되면서 주가가 다시 8만원대 위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다시 주가가 7만원대에 돌입을 했어요. 이건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보다 훨씬 더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28만 9천원까지 올랐던 현대차는 지금 20만원이 깨지려고 합니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상한가를 간다고 해도 본전에 오지 못하고 지금 하락률만 따져도 30%가 넘어요.
자,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량이 부진하고 실적도 안 좋을 것이라는 레포트 때문에 지금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8만원대가 깨지자마자 평소보다 더 많은 공매도가 기아차에 들어왔고, 현대차 역시 이렇게 20만원 초반대에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만 빠져도 19만원대에 접어드는데, 여러분들이 이 20만원이 깨지면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은 지금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시가총액 1위부터서 20위까지 보세요. 다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게 지지선이 다 깨졌고, 그나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 이슈 때문에 상승하고 있지, 나머지 종목들은 이슈가 없어서 그런지 상승한 적이 거의 없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50%가 올랐다가 지금 46%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20만원을 안 깨겠지 하면서 팍 들어가잖아요. 그럼 기아차처럼 깨버립니다. 기아차도 자꾸 8만원이 깨지면 개인들이 사고 그랬는데 결국 이렇게 다시 7만원대로 돌아오고 말았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현대차라던가 기아차를 조금만 매수해도, 아, 외국인과 기관이 여길 8만원대를 지지해 주려고 온 거구나,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서 오히려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시발점 꼭대기에 들어가서 물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삼성전자가 79,000원까지 내려갔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걸 보고 흥분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 꼭대기에서 다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더 큰 하락이 나왔잖아요. 현대차도 만약에 월요일날 상승이 나와서 20만원 지지해주고 이렇게 양봉 2개 정도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막 23만원, 24만원 갈 줄 알고 이런 데서 또 들어갔다가 물리고 그냥 또 내려가는 아주 최악의 상황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제가 왜 저렇게 특정 가격대에 지지해주는 거를 믿지 말라고 하냐면은 이번 주 매매하면서 확실히 느낀 게, 지금 얼마 가격을 지지해주는 것 자체가 그냥 꼬시기 2마리 치킨처럼 꼬시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 디바이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 6,400원을 계속 횡보하면서 지켜주고 있잖아요. 요렇게. 그러면은 6,400원에 사가지고 이쪽에서 팔고 나가도 계속 공략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현실은 어때요? 페이크다 이 녀석들아 하면서 그냥 워터 슬라이드처럼 계속 내려가죠. 삼성출판사 역시 상한가를 갖다가 그 다음날 종가에 5만원을 지지해줬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다 빼버리고, 지금 증시가 일봉이든 분봉이든 지지대 라인들이 지지해주는 것처럼 보여주고 다 빼버리죠. 내가 저런 종목을 보고 안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저런 종목에 직접 들어가 보니까 다 좋아 보여. 근데 다 좋아 보이는데 뭔가 찜찜해서 그냥 던지고 나왔더니 바로 급락.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39,000원 잭필드 가격이랑 똑같은 가격이잖아요. 여기를 계속 지지해주면서 올리고 여기서도 올리길래 종가 상한가? 설마 금요일인데 어떻게 상한가일까 했더니 갑자기 이쪽에서 쭉 빼버리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차트에다가 선을 그어놓고 HLB를 보시면 여기 지금 4만원대를 지지해 주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4만원대 깨지려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분명히 들어올 건데 다음번 4만원 깨지잖아요. 그럼 그냥 폭포수처럼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든 소형주든 지지와 저항이 있으면은 지지대를 지지해주는 것처럼 매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빼버린단 말이에요. 현대차도 지금 20만원 지지해주는 것처럼 계속 보여주니까 얘는 진짜 20만원 깨고 19만원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월요일은 아닐지어도. 다음 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FOMC 회의 대신 잭슨홀 미팅이 열리잖아요. 여기서 테이퍼링이냐 아니면 뭐 금리 인상이냐 이게 논의만 돼도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또 조정이 올 수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라던가 화요일날 만약에 반등이 이틀 연속으로 이어져 봐. 그러면은 와, 올컨이 드디어 다시 반등이 나오는가? 코스피 가자 하면은 여기하고 여기에서 거짓말처럼 또 조정이 오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거짓말처럼 박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증시에 꼬시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YG 엔터테인먼트도 8월 10일날 갑자기 52주 신고가를 보냈어요. 13%나 상승시켰단 말이에요, 장중에. 물론 종가는 11.59%로 마감이 되었지만 다음 날에도 여기 볼린저의 하단을 지지해주고 올렸고 그 다음 날에도 볼린저 하단을 깼다가 다시 올라갔어. 그러면 당연히 지지를 해주겠구나 하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마지막 날 저렇게 다 빼버리면서
상승시켰던 상승분을 다 빼버렸어.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고 있어요. 월요일날 갑자기 반등이 나면 찐반인가 가자 하면서 막 불나방처럼 막 뛰어들고, 외국인 기관이 조금만 사면 막 흥분하고, 하락장이니까 장 좋은 날 많이 먹어야 된다 하면서 아침부터서 막 스캘핑부터 시작해가지고 눌림목 잡기부터 막 다 해. 그래가지고 수익이 나다가 막판에 이제 종가 베팅을 해야 되는데, 종가 베팅하기 전에 급등주 하나만 하자. 그 급등주에 들어갔는데 얘가 갑자기 쭉 빠져가지고 여기에 물렸어.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돼? 또 장이 안 좋아가지고 개파락으로 시작해봐. 그러면은 앞에서 매매했던 수익금 다 날리고, 그 다음날에 크게 또 때려 맞아가지고 그 다음날 또 뇌동 매매하다가 계좌가 박살나요. 지금은 여러분, 만약에 본인이 손절하고 복구시켜야 되겠다 하고 장에 들어가 봤자 복구할 수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오르는 종목이 10종목대인데 어떻게 여기서 복구를 합니까? 지금은 장이 옛날과 달라요. 종가 베팅으로밖에 수익을 내기가 힘들고, 만약에 장중에 손실을 보잖아요. 그리고 또 장에 뛰어들어가서 수익 보려고 하면은 망하고, 그냥 손절을 해. 그냥 그날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어도 다음날 종가 베팅한 걸로 어떻게 복구해가지고 또이또이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침에 막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은 여기서 손절을 해. 그리고 지수가 막 올라간다? 그러면 오르는 종목이 갑자기 막 따라 들어갑니다. 근데 오르는 종목이 내가 들어가니까 막 횡보를 해. 나중에 여기서 한 방 쏘겠지, 한 방 쏘겠지, 한 방 쏘겠지 했는데, 서린바이오처럼 밑으로 쫙 내려가고, 지수 역시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한 번 여기서 손실 확정했으면은 손실이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두 번째 또 들어갔기 때문에 손실이 여기서 두 번 나서 괜히 마이너스 100만원 볼 거를 마이너스 200만원 보게 된다니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수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오르는 종목이 뭐 100종목, 10종목대 이러면은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고, 지금 여러분 대형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나는 그래도 대형주라서 별로 안 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나중에 반등장이 나와도 반등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다리 바이러스 터졌을 때 신풍제약 20만원 가고 막 다른 종목 막 50%, 60%, 70% 오를 때 고작 본전에 왔습니다. 고작 본전 5만원대 와가지고 계속 횡보하다가 마지막 코스피 3000 찍고 3200 갈 때 잠깐 마지막 휘날레 장식하고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반등장에서 가장 끝에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사도 늦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장중에 막 뉴스 떠가지고 막 10%, 20% 급등하는 애들은 상한가를 못 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1시 30분에 갑자기 이렇게 10% 이상 급등이 나왔고, 종가는 결국 5%로 마감이 되었어요. 장중에 17.71%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5%.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2%의 손실을 봤죠. 부강약품이 이렇게 장중에 급등한 이유는 부강약품에서 만든 경구용 치료제의 임상 실험 결과가 곧 나온다라는 뉴스 때문에 저렇게 상승이 나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약주가 저런 뉴스 나온다고 상한가 가거나 혹은 급등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옛날과 달라요. 그리고 치료제 결과도 발표 안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얘네는 뭐 치료제 개발한다고 주가를 11만 2천원까지 올렸다가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48,500원입니다. 작년 12월에 임상 이상 결과 공개한다고 했는데도 깜깜무소식이고, 자, 뉴스를 보셔도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회사들이 임상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주가가 떨어질까봐 임상 결과를 발표 안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물론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실패한 회사들도 상당히 많지만, 제약사들이 결과가 안 좋을 걸 알기 때문에 발표 안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유나이트 제약도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말만 하지 발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약가 바이오 종목도 이제 한물 갔습니다. 박셀바이오 무상증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를 30만원 만들어 놓더니 지금 주가가 반토막도 아니죠. 30만원 하던 주식이 지금 7만 300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들 뭘 잡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원래 안 했지만, 지금 뭐 제약주든 아니면 뭐 차화정이든 전기차든 뭐든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주식이 없습니다. 테이퍼링 결과가 나온 다음에 나중에 올랐을 때 그때 잡아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3000에서 3200 갈 때 한 달 반 동안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계속 오르기만 했잖아요. 물론 이때는 공매도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 상승이 가능했죠. 아니, 오른 거하고 똑같이 한 달 반 동안 계속 횡보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개인분들이 조금씩 지수 내려갈 때마다 포트를 분산해서 분할로 잡는다고 해도 지금 포트 분산해봤자 뭐예요? 100종목 빼고 다 내리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물탈돈도 다 떨어져가지고 돈이 없을 때 진정한 공포가 시작돼요. 그래서 공포가 다 끝났을 때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삼성전자 관련 주식들은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 오를 때 이렇게 같이 오르고 내릴 때도 같이 내리는데 삼성전자보다 하락폭이 더 크죠. 왜? 코스닥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고점 가려면 상한가 두 방을 가도 고점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ETF 상품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공매도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진짜 짧게 먹는 거 빼고는 솔직히 지금 장에서는 꾸준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잭슨홀 미팅에 주목해 보도록 하죠. 다음 주 8월 26일에는 드디어 잭슨홀 미팅이 개최가 됩니다. 한국 증시가 다음 주에 또 혼조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이벤트 때문이죠. 월요일과 화요일 날 만약에 한국 증시가 반등이 크게 나온다고 해도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증시가 수요일과 목요일에 혼조세에 들어가면은 한국 증시는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을 주의하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금요일 날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가 크게 상승했는데도 전혀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다음 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저점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큰 돈을 몰빵하면서 들어가지 마시길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